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파트너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했던 짐 로저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짐 로저스가 이제 한국 청년들이 많은 공기업과 공무원과 대기업에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짐 로저스를 같이 말씀드려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과 편안한 직장과 철밥통을 위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권에 취업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정립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이제 한번 참여를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 여기에 왜 지원을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너무 솔직한 대답으로 올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서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을 몇 분 보았었는데, 본인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함과 정직함에 점수를 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여기 와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모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안정적이니만큼 어떠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라든가 본인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금융권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국 사회가 어렵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대박 한국이다. 그래서 본인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통일 한국이 되면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한국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은 국가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하지만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은행의 매해 공채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입 공채라고 하는 G5의 공채 인원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으로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정책 수립과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금융권에 지원을 할 때 업무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좀 더 제가 추가해서 한국은행의 조직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벌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자격증을 다 배제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준비해온 자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과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그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사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 좀 관심이 가는 내용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채용 트렌드, 과거에서 어떻게 채용이 변해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라인드 채용,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팁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법에 관련돼서 들어가서 보시면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요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외환 관련 업무, 그다음에 외국의 중앙은행들과의 협력 또는 국제 금융 기구들과의 그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제의 금융 안정망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설립 목적은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물가 안정이 돼야 국민 경제도 안정적이고 개인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야지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건전하고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들도 돈의 그런 순환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부와 정부와 기업 개인이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되고 또 물가 안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그런 개인과 기업을 도와주고 모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금융 강의를 시작할 때 한번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융은요. 그 나라와 모든 산업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이 건강하시죠? 만약에 피가 막지 못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병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런 금융도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순환 체계와 똑같아서 금융이 잘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은 사실 그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편안하게 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그런 부분의 가치관을 잘 녹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라는 것은요,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이제 실행되고 이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기준 금리를 얼마로 유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오는 여파, 예를 들어서 가계 대출이 조금 많아진다든지 그럼으로써 가계 부채가 좀 더 커지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되돌아서 다시 기업과 정부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조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조직을 살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보면서 뭐 금융안전국도 있고 경제 그 통계조사국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방 그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국은행의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 기구인 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통이라고 금융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한국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이것이 운영되도록 전달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전 금융기관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운영과 경영에 그 지침을 전달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및 운영과 위원 현황 같은 것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금융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정보이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화폐, 외환 국제금융 같은 것들은
사실 일반 시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나중에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은행에 입행을 하신 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쉽게 즐겨찾기로 두시고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처럼 연구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분석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짜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금융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는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통화위원회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운영이 되고 모든 한국의 금융시장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요. 대체적으로 한 7일 정도,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의장은 무조건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다음에 각각의 여러 가지 금융산하 기관들이 추천한 그런 그 위원들에 한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의장이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의 어떤 이거는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결을 해서 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매월 2번 정도의 목요일에 그 정기 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급한 사안이 있다거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연구하거나 이제 상의를 해야 될 때에 있어서는 비상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으로는 뭐 한국은행권 발행이라든가 지급 준비율 문제라든가 뭐 공개시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수신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책을 결정을 해서 다른 금융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인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보시긴 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셔서 지나치는 내용이 아마 많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사실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뭐 금융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운영 구성이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는요, 그 임기가 4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총재의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가 그 추천을 해서 부총재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임기는 3년인데 둘 다 연임을 총재나 부총재의 경우 모두 다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자, 그런데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의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 겸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 결정 이제 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분으로 이제 대체될 때 항상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때 뭐 이제 당들의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들이 그 가끔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독립적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독립성이 잘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25대 이주열 총재가 그 역임하기까지 그 어떤 정권 교체에 의한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한 사태는 별도로 없었고요. 예전에 이제 조순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쪽에 입문하시기 위해서 중도에 그만두셨고 내부에 예전에 이제 은행에 이제 사고가 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그 이제
사임을 표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사임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적으로 4년의 임기는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 기획재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약간의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 지난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때 발권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권을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은행에서 그 발권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발권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거기다가 초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재정부 산하인 그 조폐공사에 그 위임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다시 만들어낸 화폐를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1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은행 금고에 있었던 것이 그 강남 본부로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그 작전으로 이행이 됐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부총재는 총재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 임명을 하고요. 다른 5인의 경우는요. 서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산하단체에서 그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5명의 위원으로는 먼저 한국 그 은행 총재가 먼저 추천을 하게 돼 있고 한 명은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안법인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의 2인을 포함한 7인에서 각각의 추천으로 인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계의 부처가 한 곳에서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각각의 금융과 그 관련이 되어 있는 부처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 그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그 사안이 있을 때, 상정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먼저는 이제 의장이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2인 이상의 그 위원이 이것을 상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어떤 이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돼, 참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그 기록에 남겨두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기로는 매월 그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그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아주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정기 그 회의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정책 보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나 세계 좀 금융 정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그걸 보고를 받을 바가 있으면 항상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것을 의결을 하고 또 각계 부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국가 정책과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금융권의 모든 것이 전달이 되게 돼 있고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의 법인 성격을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은행의 법인 성격은 한국은행법을 찾아보시면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인의 성격이 규정지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융통화위원회 현황들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는 건요.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은 임기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각각의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력을 통해서 어떤 경력 관리를 통해서 한국은행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금융에 관련된 주요 기관,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은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중요한 기관에서 각각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면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력 레코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한국은행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괴리감 있고 어려운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라는 걸 받아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도 있었고요. 그 추천서 또한 진짜 그 여러분들이 그 몇 개의 학교에 딱 한정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채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열린 어떤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들이 금융 정책에 있어서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이 결코 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어떤 일치하진 않더라라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를 보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내가 그 화폐 전쟁을 쓴 승훈빈처럼 어떤 한국 금융시장에 기여를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거나 아니면 금융권 다른 데에 지원하셔서 다니시다가 경력 사원으로 나중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데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 공부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제가 제 주변에 예전에 어떤 고시 공부를 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요. 헛된 공부는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목적했던 고시라든가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집중적으로 한 시간 어떤 그 일정 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시험 과목이 뭔지 아니면 본인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은행 사이트 가서 보시면 제가 많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 자료, 그래서 한국은행 그 신성장 동력 발굴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개의 재벌 그 기업에 의해서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튼튼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착시 효과를 가져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개인 경제와 아주 직결되어서 모든 경제 상황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한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그 미래 올 세대들 또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갖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기성세대의 이제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성세대의 노력만큼이나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은행에서 창업의 경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거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그 도전 정신과 노력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또 미국의 뭐 트럼프의 정책의 영향,
요즘 뭐 미국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아주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걸로 인한 뭐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내 사건이나 국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환율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그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통화 유동성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BOK 경제연구해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면접에 관련해서 문제들로 녹아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제가 한국은행은 수시 채용과 그 이제 그 정기 채용으로 해서 정기 채용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는 G5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수시 채용이 있습니다. 수시 채용 같은 건 뭐 서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그 할 수 있는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인사평가를 좀 분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권 지금 4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라든가 2학년인데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2, 3년 이후에 한국은행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라면요. 여기 그 들어가 보시면 가끔 그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통계국, 그래서 국민 그 밸런스 팀 통계 그 조사 보조원 채용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팀 통계 조사 보조원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은 반드시 여기에 관심 갖고 한번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채용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보고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외환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론에 관련된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작년에 2016년에 60여 명 정도가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신입사원에 대한 소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신입사원은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금융안전국에 그 근무하는 신입사원이었고 중앙은행의 금융인으로서 그 국가의 경제 안정에 그 이바지하고 싶다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사국 산업 고용팀에 그 이제 그 입행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목표는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에 도전을 해라.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주요한 업무는 산업 고용팀에서 그 산업과 고용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에도 이코노미스트가 있고요. 금융기관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거기도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적인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뭐 외환, 금융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출 문제라든가 여수시 문제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그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당장 상품으로 돈을 벌어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크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업무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당장의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정책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고용 지표 분석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런 산업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전자 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발전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고 아마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4차 산업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은행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행 관련된 기사들은요, 다른 은행의 뭐 영업활동과 그런 것들은 달리 국가 정책, 금융 정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 나중에 그 한국은행에 나오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경제의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다 수집을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책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그 논술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요. 한국은행 그 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에 3조 6천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경에 2017년 8월 10일에 입력된 기사인데요. 여기서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이 자금을 시중은행에 그 각각의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정한 바와 요건에 맞추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금융조사 검사,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중소기업에 관련돼서 자금을 지원하라고 해서 이제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소기업을 원래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곳을 지원했다든가 하면은 그것들이 문제되고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 그다음 잠재력 확충에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라고 그 정책을 정하고 지원 대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특히 한은은 예전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력이 뭐 5인 이상이라든가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3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적은 인원으로 출발해서 정말 그 어떤 모험가 정신으로 하는 기업들을 어떤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그 정책의 목적은 금융중개지원제도 개편이 그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기여를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국은행이 왜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는지, 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잘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건요, 개인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계속해서 수입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지 세금도 낼 수 있고요. 기업의 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다소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 쪽으로 많은 것들을 그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은에 맞추어서 다른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모든 시중은행들이 그 정책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그 롯데하고 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곳에 그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을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명칭이 예전과 달리해서 창업, 그냥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신성장을 할 수 있고 일자리, 그러니까 신성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더 단순하게 지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을 연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더불어서 너무 자동화돼서 그냥 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금융이라든가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방 중소기업 같은 곳을 많이 돕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정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고 이제 발표한 것에 더불어서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은행 관련 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은요. 자, 한국은행이 이제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요즘 그 주택권 부동산 투기 막겠다고 굉장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이 자꾸 어떤 금융시장,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자꾸 과열이 되면요. 그것이 개인 부채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이 높다 하면은 은행으로부터 자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가계부채가 늘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개인이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연쇄적으로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의 문제를 한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은의 부동산 관련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또 가계부채에 관련된 경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문제되고 있고, 다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게 가계부채였기 때문에 그 뼈아픈 기억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 위험하다. 근데 이제 통계조사국의 그런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아마 이런 조사 발표보다는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채 비율이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같이 많이 다 가계부채가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곳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그런 유럽의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인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냐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비슷하게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한동안 부동산 거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폭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동안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를 했고요. 저성장으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베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핀 이후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게 잠시의 일이다,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이다, 여러 가지 갑론을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일본하고의 약간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법으로 인한 그런 부동산 가계부채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 형식부터가 걔는 이제 택지 개발이었고,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진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대부분
유동화가 좀 떨어지는 개인 주택인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국은행에서 이제 채용 관련 나왔는데요. 한국은행도 블라인드 채용해서 성별, 출신 학교 학점 모두 다 제외를 하고 보기를 하고 필기 시험은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핵심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시험을 보고 나는 이후로는요. 예전에는 면접관들이 저희 뭐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인적성 검사 테스트 점수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학교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에 면접관을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관련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았던 업무에 관련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직무에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조금 필기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미 통과를 한 이상은 점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블라인드 면접을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뭔가 본인이 특별한 그 엔터테이너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역량을 그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나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전에는 한국은행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증에 대한 가산 점수를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 점수는 모두 철폐를 했고요. 아마 올해는 영어 점수라든가 기존 토익 점수 같은 것도 다 제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 한 가지 가산 점수를 주는 거는 그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그 통화정책 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연대회 수상자에 한해서 한국은행에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목표로 삼고 얼마나 일관된 경력을 쌓았는가에 대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가지고요. 서류 전형에 각종 자격증, 제2외국어 같은 거 쓸 수 없게, 우대 항목 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 항목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장점은요, 뭐 화려한 스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여기서 뭐 쟤는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저희가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간접적으로 학교나 그런 것들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지 못한 사례고요. 그리고 외국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외국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공채 형식은 없고 오히려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그런 것들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같은 학교에서 같은 전공자라든가 학생의 경우 거기에서 정말 면접 하나로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채용, 그 블라인드 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핵심은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면접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식과 지혜라는 부분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기업의 채용에 유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만 갖고는 일하는 것에 100% 반영이 되지 않고 지식만 많은 사람이 결코 일 잘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식이 높아서 지식이 많아서 시험을 잘 보는 분들은 여기저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뭐 입사한 다음에 금방 그만두고 딴 데 가고 또 다른 데 시험 쉽게 붙으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본인의 경우에도 경력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채용에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기업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역량을 검증해서 내가 맞는 경력 목표와 맞도록 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리고 또 내 지식을 업무에 녹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그 역량에 관련돼서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에서도 좀 더 맨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은행이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고지식하게 규정이 왜 만들어진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규정이 이래서 이건 규정이 이래서 라는 그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러한 목적하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보세요 하고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주고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의 전문성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지혜로운 금융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금융권에 취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블라인드 면접에서 주의할 점은요. 자기네 출신 학교 언급하면 안 되고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토익 성적 관련해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900점을 획득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은 이력서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면접 보실 때도 본인이 제가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나왔는데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준비해 오신 기간 동안에 그것이 다 감점이 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융의 이해를 돕는 그 용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다루는 상품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펀드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공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그런 보험사 같은 데서 그 자산운용사의 그런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은 모두 공모펀드입니다. 요즘에 그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공모펀드의 경우는 많은 불특정 다수가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금융감독원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그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산의 10% 이상은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높은 위험을 못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펀드에 있어서 투자에 약간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사모펀드가 많이 뜨는 이유는요. 사모펀드는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인데요. 보통 법으로 규정하기는 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가입한 그 투자자의 숫자를 5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면은 공모펀드라고 하고 50인 미만 경우에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높은 리스크를 가져가고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 기업 인수 및 합병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은 아마 외국의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KB 하나은행에서 그 KB 외환은행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도 그 론스타라고 하는 미국계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리고 뭐 칼라힐이라든가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외국계 사모펀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든가 IMM이라든가 MBK 파트너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모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있고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든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모펀드의 경우는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경우는 맞지만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싸게 사들여서 높은 수익을 내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동안 사실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경우 어떤 기업을 인수했을 때요, 그 가치를 높이고 재무구조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1차적으로 가장 쉬운 인력을 감소한다든지 영업을 무리하게 굉장히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작용도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조금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 SNC 총수 지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고 해서 스틸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용사가 하나 SNC의 지분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이후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을 시켜서 나중에 되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금융 이해를 돕는 단어 중에서 컨소시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몇 개의 기업이라든가 몇 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진 조직하는 협의회 또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할 때 단순히 한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컨소시엄 상태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사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이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덜란드 연구로 2차를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참여하려다가 포기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들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런 연구에 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입찰에 대한 것들을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커다란 항만 시설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대규모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이 컨소시엄 구성이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내용 관련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내용을 좀 더 기사를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 여러분들의 금융의 이해를 돕고 또 금융 논술도 돕고 여러모로 도와드리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책은 예전에 다큐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편집은 아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EBS 다큐팀에서 제작한 책인데요. 비교적 내용이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고 쉽게 읽을 수, 책은 두껍지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책의 매력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본주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사실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관련돼서는요.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굉장히 시장 경제 중심으로 또는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애덤 스미스도 그렇고 칼 마르크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노동자와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의 부제가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맨날 가난하고 힘들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부채가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돈을 편하게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책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 수밖에 없고 왜 자꾸 가계부채가 대두되고 있으며 부동산의 문제가 왜 자꾸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 좀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내용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여기에 덧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이 책에 이런 문제만 있고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북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런 제도와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카를 마르크스하고 애덤 스미스가 지금의 현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봤다면 본인들이 원한 바는 전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카를 마르크스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카를 마르크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고 또 읽고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자본주의를 읽어보시고요. 여기에는 그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나와서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과 만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 채용 공고와 공기업에 대한 그리고 또 은행에 대한 여러분들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탄탄하게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